오늘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ESG 연구센터장이신 이재혁 교수님, 최재철 전 기후변화대사님,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의 정은미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신호정 기획평가조정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또한 토론사회는 코넷의 대표이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박길성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박길성 교수님께서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네, 종합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기본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멋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한 교수님은 원자력의 다각적 이용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필수적인 길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또 이준호 교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철강제의 숨겨져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저희들한테 많은 교육으로서 보여주신 것 같고, 또 이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안도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에서 이런 논의들이 생생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저희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재혁 교수님 제 오른쪽에 계시고요. 그다음 최재철 대사님, 그리고 여기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님, 그리고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조실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그냥 연장선상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좀 상당히 짧으니까요.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대에 있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재밌게 들었지만 또 동시에 경영대 관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관점에서 과연 기업들한테 어떤 시사점을 줄 것인가 한번 경영학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초반에 계획사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박기성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근데 결국은 이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 기업이 오늘 탄소 중립을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이윤 창출한다고 해도 그 이윤 창출 과정에서 탄소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요새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혹은 또 소액주주 보호, 기업이 이윤 창출이라는 원래 기능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인 공정성을 한번 바라보는 게 결국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논의도 저는 ESG 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번쯤 저희가 논의할 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보통 예측하고 평가할 때 과연 E와 S와 G 이론상으로 말하면 각각 33.33% 소위 말하는 3분의 1의 평가 지표의 중요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우리가 탄소를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S나 G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SG는 개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지만 사실상 환경의 이슈는 워낙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라든가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뿐만 아니라 가운데 보시는 이제 EU의 그림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뭘까요? 보통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은 어떻게 보면 피하지 못하는 하나의 필요악 같은 개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ES를 가장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곳이 영구로 대변된 유럽 국가들이죠. 한번 통계를 보시면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통계를 한번 뽑아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놀랍게도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주요 서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는 감축시키는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경우에 유럽 분들이 그렇게 ES에 관심이 많을까? 뭐 약간의 음모론 같지만 어느 정도 유럽은 이미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리백을 통해서 이미 탄소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해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 잘 아다시피 BAU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애즈 유절. 지금처럼만 계속 똑같은 패턴을 답습하는 경우 왼쪽에 보시는 빨간색 지표고요. 우리가 오늘과 같은 토론을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오른쪽 그린색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 명분이 잡히는 거죠. 탄소에 대해서 수많은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가 특히 각광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이 갈 게 뭘까요? 소위 말하는 블랙락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 좋은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그 회사의 지속 가능성 지표입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MSCI 거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와 S와 G, 놀랍게도 자동차업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이 전체 섹터는 33.3%가 아닙니다. 채 20%가 안 됩니다. 즉 산업마다 소위 말하는 중대성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5일 쪽에 소위 말하는 정유사 계통의 회사들을 평가할 때 바라보는 지표인데 맨 처음 보시면 카본 에미션입니다. 거의 20%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럼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요. ESG가 원론적으로 33%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일 섹터를 우리가 보통 평가할 때는 탄소 카본 에미션 자체가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레스토랑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카본 에미션 자체가 거의 1%,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결국 ES 경영의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회사가 가장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회사는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한 지표인가를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탄소겠죠. 그럼 당연히 많은 기업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게 보통 말하는 CCUS, 카본 캡처 유젠 스토리지가 되겠죠.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 포집에 관한 기술 개발에 혈안이 돼 있고요. 몇몇 소유력 기업은 이미 CCUS를 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기업체분들 만나면은 그 탄소 중립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괴로워하시죠. 너무 힘드십니다. 그렇죠. 카본 뉴트럴. 근데 한 번쯤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억 톤을 생산 과정에서 배출했을 때 산림 활동 통해서 1억 톤을 다시 흡수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뉴트럴 맞습니다.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지구의 환경이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갖고는 다음 세대가 좋은 환경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업체분들한테는 이미 서유럽에서 MSCI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에 더 이상 카본 뉴트럴한 표현을 안 씁니다. 이제는 카본 네거티브입니다. 우리 회사가 작년에 1억 톤을 배출했으면은 1억 톤만 흡수했으면은 MSCI는 앞으로 1년, 2년 내에 분명히 그 기업의 평가를 할 때 빵점을 부여할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뉴트럴 넘어서 네거티브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의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새로운 정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많은 게 있죠. 기재부, 뭐 산업부 쪽이 있지만 먼저 아래 걸 먼저 보시면은 환경부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산업부를 통해서 뭐 KES 같은 걸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KES는 작년 12월 1일에 공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속해 있는 그 전략학회랑 그 KPC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앞으로 아마 KES의 발전 방향은 중소중견국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아마 새롭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할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 61개의 지표가 있고 그중에서 당연히 카본 뉴트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카본 뉴트럴은 분명히 중요한 지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슬라이드죠. 뭐 위험이냐 기회냐 그건 너무나 원론적인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스킵하겠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뭘 고민해봤냐면 우리가 맨날 기업이 활동을 잘못해서 기후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바뀔 게 뭐냐면은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피치사 전 세계 그 평가사에 따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유사가 지금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2050년에 정유사의 그런 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하다는 게 현실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될 소위 말하는 능동과 수동이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좀 어색하시겠지만 목표치가 앞으로는 이제 탄소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업들이 훨씬 더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네, 마지막 이제 커멘트는 뭐 오늘 제가 이제 발표도 미리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탄소를 말하고 있고 아까 그 박길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성을 보면은 중간에 수많은 어떤 매개 변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탄소라는 것은 결국 기후 변화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고 기후 변화는 결국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슈는 사실 제가 있는 경영학 쪽에서는 ESG 관점에서 E라는 하나의 지표를 감안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성은 E와 S와 G가 동시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발표처럼 저희가 갈 길은 멀지만 오늘 저희가 토론하는 것이 기업이라든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장기간 성취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좀 의미 있는 좀 토론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재철 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재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토론을 나눌 내용은 2050 탄소중립과 파리 협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된 것은 1991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4년부터 16년간 기후변화 대사로서 파리 협정을 협상하고 채택하고 비준에 이르기까지 이제 협상 수석 대표를 하면서 늘 염두에 뒀던 게 뭐냐? 국격과 국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반 총장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 교수님과 이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외교는 상상력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외교관은 뭐냐? 국격과 국익을 위해서 상상력의 예술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과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이 두 분의 발표를 우리가 이제 제출된 NDC를 어떻게 이행하고 이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변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5장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제한된 시간상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 두 슬라이드에 대해서 의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탄소 중립이냐? 첫째, 기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커먼 퓨처 이야기도 했지만 커먼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 그러면 이 기상이변, 기후위기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IPCC나 WMO가 이야기하기를 30년 만에 10회 미만꼴로 발생하는 기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기후 위기 내지 기상 이변에 포함시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공통 이해하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정말 예측 불허의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이제 최근 7년간에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도 이상의 기온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가진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눈보다 비가 많이 왔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 중립 목표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0%를 점하는 G20 국가, 이 탄소 중립 목표 설정 현황, 이 설정 현황은 단순히 국경만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리 협정에 반영된 여러 가지 이행 원칙을 감안해서 설정됐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149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거의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부냐?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1.5도씨 목표를 결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좌절됐지만, 중요한 것은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 물론 페이스아웃이 아니지만 축소가 반영됐다. 이게 뭐냐 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석탄 화력 발전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의 사용이다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리 협정에 무엇하고 연계되어 있느냐 하면, 파리 협정 제8조에 보시면 로스 앤 데미지, 손실과 피해 보상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제공되었던 다국적 기업들이나 선진국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개도국들을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 조항이 우리 파리 협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소송으로 전개될지 여기에 대한 아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이집트에서 개최될 COP27, 당연히 탄소 중립을 위해서 NDC 목표를 상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클라이밋 파이낸스의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파리 협정에서는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우리가 2014-15년도에 협상을 할 때는 2050년이 아니라 21세기 후반부에 금세기 하반기에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그다음에 흡수원에 의한 제거의 균형, 이게 바로 탄소 중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70년을 목표로 했고, 많은 국가들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계획을 낼 때 21세기 중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낸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2018년도에 IPCC 특별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파리 협정에서 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1.5도 많은 사람이 제기를 했지만 어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IPCC 보고 리터러처 리뷰를 해달라, 그리고 2018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한 거였고요. 그다음 파리 협정의 핵심은 결국 뭐냐? 선진국 개도국 이분화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하는 NDC 국가 결정기업 체제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5년 주기로 NDC를 작성 통보해야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 NDC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in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 각자의 역량이 이 문제만 있었지만, 이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게 각국이 어떻게 스스로 결정해서 참여할 거냐, 여기에 핵심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내셔널 서컴스턴시즈를 우리가 당시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금요 일부 통계는 2018년 과거 2013년 통계와 뭐 별 다른 게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제조 비중을 지닌 이 에너지 집약적 국가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있었고 또 당시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이 분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 분야의 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도태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산업에 집중하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의 논거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상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사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다음에 97년 교토의정서 하에서는 non-annex 1 국가회가 비부속서 1국가로 개도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연히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파리 협상 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개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2% 정도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견국으로서 자체적 차별을 한다. 셀프 디퍼런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본 훈령에는 선진국 개도국의 명시적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비추어서 기후 행동을 취하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대표단의 훈령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1번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당시 협상단을 이끈 저로서는 이런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발표했을 때 당연히 2050 탄소 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140개국도 탄소 중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이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국가 여건이 뭔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행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 첫 단계가 바로 2030 NDC 작성입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NDC를 작성할 거냐?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게 탄소 중립법이 발효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내년 초까지 이걸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법제화했다고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경제가 다이내믹하게 큰 국가들은 대개 이걸 팔러시 다큐먼트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엄격한 리걸리 바인딩하는 우리 스스로를 리걸리 바인딩하게 했습니다. 사실 파리 협정에 NDC 목표의 달성에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적인 목표 달성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국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걸 그리고 2024년부터 매 2년 단위로 보고되는 트랜스페런시 프레임워크 보고서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정책 문서로 하지 않고 법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좀 많은 고민이 남겨져 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제발 좀 기후위기 대응에는 좌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들을 우리 선배들부터 물려받은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키워나가야 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른 국가로는 비춰지지 말자.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또 국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모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미 본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정은미입니다. 예, 저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그 속에서 탄소 중립과 그다음에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부문은 주로 제조업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산업의 경쟁력과 그다음에 국제적 위상 부분들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고요. 이러한 그 제조업에 중점을 두는 산업 정책은 현재 코로나 위기 이후에 주요국들이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산업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게 주로 소재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중간 부품재 산업, 부품 기자재 산업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있는 그리고 최종재 산업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산업은 제조업 내에서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소재 산업이 있으면서 중간에 부품과 그다음에 중간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의 경쟁력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한국의 산업 구조,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력을 발전 부분, 전환 부분, 산업 부분, 나머지 부분들이 3분의 1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한국은 산업 부분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해외는 산업 부분이 약 10%에서 2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경제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전 산업을 받들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소재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보면은 원료와 그다음에 연료를 사용하는 소재 산업과 나머지 그 공정 내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공정 배출이 있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이러한 산업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 전체를 지지하는 소재와 그다음에 핵심 부품 그리고 미래 유망 소재, 유망 부품들을 생산하는 산업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전력을 사용하는 부문을 넣으면은 전력이 얼마나 우리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공급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는 에너지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직접 배출과 공정 배출, 그다음에 간접 배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 건설이나 뭐 수송이나 그 다른 부분,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과는 달리 산업 부분은 그 자체가 매우 다양한 산업과 그다음에 다양한 배출원을 갖고 있고 이 얘기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탄소 중립의 과정과 경로에 있어서 산업이 매우 다양하고 그래서 더욱 면밀하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업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왼쪽 중간 그 열은 단기적입니다. 주로 개선, 그다음에 전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주로 혁신, 완전히 바꾸는 것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산업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은 원료를 바꾸고 연료를 바꾸고 그다음에 공정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자원순환과 산업구조 개편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산업에서 작년에 그 NDC 목표를 설정하면서 얘기되었던 것들은 주로 산업 내에서 연료와 원료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술과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산업 그리고 제조업의 향후 발전 방향과 그다음에 우리의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술과 그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제도, 순환 자원이나 나머지 공정 개선과 같은 그 제도들이 얼마나 잘 여기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늘 소재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의 얘기가 나와서 2020년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각 산업별 탄소 중립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약 1억 톤에 달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철강 산업에서 2050년에 한 500만 톤 정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수소 환원 제철, 그다음에 스크랩을 사용하는 연료와 원료의 전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IEA에서는 국제기구에서는 소재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는가라는 부분들이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단계뿐만 아니라 그 소재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활용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수요를 감소하는,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는 것이 꼭 수요를 감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인 그리고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DC 부분에서 산업 부분은 주로 생산 부분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한국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조업 그리고 산업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장기 비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지속 성장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산업 그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탄소 중립에 의한 것은 대전환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을 위해서 산업과 기업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라라고 국제사회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 부분, 특히 소재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와 그다음에 수소에 이어서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이 전환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재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기술 개발과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사줄 수 있는, 더 비싸지만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과 사용 후 다시 산업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전주기적인 그러한 탈탄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산업을 보고 그리고 철강 산업을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호정 박사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한국생산기술연구의 신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그 주제가 사회인식 전환과 정책 제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에 관련돼서 많은 기업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은 준비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짐을 기업들한테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인식의 전환의 측면에서 과연 지금 탄소 중립이란 이슈가 정부나 아니면 다른 해외 국가들이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조금 시장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식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과 비전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이제 저탄소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탄소 연료를 전환하고 고탄소 공정을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신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탄소 소부장으로 바이오 2차 전지 등이 있고 그린 플란트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영국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산업 전략을 작년 4월에 발표를 하고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점이 뭐냐면 영국에서 주요 전략으로 얘기했던 게 투자자와 소비자가 저탄소로 성장하는 걸 유도하겠다라는 걸 시작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투자자와 소비자가 이들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결국 시장을 만들어 놓고 플레이어들을 움직이겠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아까 그 원전에서 얘기가 나왔던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EU나 아니면 ISO에서 텍소노미를 만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탄소 전환을 하는 거는 기존의 고탄소 대비해서 굉장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중립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텍소노미를 통해서 유도를 하겠다라는 명백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의도들보다는 어떤 게 녹색이고 어떤 게 녹색이 아니야라는 거를 이제 색깔을 칠하는 쪽에서 약간 오해된 쪽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마 수소환원 제철 같은 경우에 만약 수소환원 제철을 만들게 되면 지금 고로 제철 대비해서 한 3배의 가격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나프탈을 만든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선택을 안 하니까 사실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수소환원 제철에 관련해서 이제 철강에 있는 업계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 시장에서 우리는 수소환원 제철보다는 고로환원 제철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 거예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선의의 이제 저탄소를 이제 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그런 희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위험 요소가 낮은 기술을 채택하고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다 귀결된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주제인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에서 탄소 중립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공정의 전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의 논의들이 제품에 대한 전환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외에 대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요새 그 FMC라고 해서 이제 지금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미국이 그 COP26에서 공동 출범시킨 이니셔티브입니다. 목적은 세계 3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중공업과 장거리 운송에 대한 탈탄소를 하겠다라고 해서요. 구현 방법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CCUS 기술이나 아니면 제로에 가까운 제품 운송, 그러니까 트럭, 해운, 항공, 그리고 소재,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사전 구매를 약속한 플레이어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만약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어떠한 신공정으로 만든 알루미늄을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10%를 구매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들 거예요를 약속하는 그 플레이어들을 찾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약 50개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가격에 상관없이 그 제품을 살 겁니다라는 신호를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규제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이냐 기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공급망으로 같이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준호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아까 뭐 사회적인 감축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애플이나 벤츠나 BMW들은 이미 직접 배출하고 있거나 에너지를 배출하고 있는 스콥 1, 스콥 2가 아니라 스콥 3에 대한 배출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부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벤츠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지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 글로벌 밴드 1, 2, 3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내려갈 거고 탄소 배출량 산정 뭐 미국에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 스콥 3까지 이제 배출하는 걸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이 상장하고 있으니까 10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은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한테 공급하고 있는 공급망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도 물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이러한 탄소 배출을 그런 공급망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금 해서 뭐 탄소 발자국 아까 카본 프린트하고 스콥 3가 있는데
지금 탄소 발자국이다라고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기업에서도 뭔가 지금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금 고객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 저희 GHG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사업장 아니면 사업주가 지금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품이 가기 때문에 그 제품이 얼마만큼 배출했느냐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는 것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카본 풋프린트를 측정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 거냐? 지금 이 자료들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각각의 산업별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하고 지금 자가적인 배출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마 철강일 텐데요. 철강은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시면 자동차나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에서 감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요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감축할 거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국제표준에서 전기전자 분야의 섹터에서는 별도의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최철 대선님이 말씀하셨던 자발적 시장은 ISO에서 새로운 14,068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식에 있는 탄소 크레디트를 인정하고 서로 간에 교환을 하면서 할 거냐의 시장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번 패널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규제적인 요소도 되게 많이 있지만 다른 시장적인 글로벌 시장적인 변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습득을 하신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업이나 앞으로 있는 전략들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은 시간은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발표라고 얘기할 만큼 문제 제기나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정말로 이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네 분의 토론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테면 이재혁 교수님은 경영의 관점에서 특히 이해 포커스를 맞춘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어떤 제안, 그다음에 최재철 대사님은 국제협상과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테마는 협의로 보게 되면은 오늘 주제를 크게 에워싸고 있는 큰 윤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미 본부장님은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전략이나 어떤 경로의 과정 분석, 마지막으로 신호정 기조실장님은 시장적 관점,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적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전공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함께 좋은 하나의 큰 어떤 텍스트 같은 모양처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했는데도 꽤 여러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을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일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또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발표 두 분께서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두 분 선생님께서 혹 좀 이걸 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만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네 분 발표 들어보니까 산업 여러 분야 또 기업 경영을 하는데 여러 분야에 있어서 탄소 주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이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탄소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원자력이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잘 안전하게 이렇게 앞으로 문제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어야지 수용성이 높아지고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안전 운영에 필요한 그런 또 이런 그 제도나 관습 이런 거를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새로운 그 기술 개발 아까 SMR이 이제 안전성을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랬는데 그런 거에 더 원자력계나 이 관련 계에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실은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실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자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것인데 유엔에서도 실은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자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못했을까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대화하신 특히 이제 신호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에서 프로덕트로 나가는 것들이 실은 유럽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적인 산업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기업들이나 아니면 산업군들에게 어떠한 이제 규제를 하려는 쪽으로만 여태까지 정부 정책들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좀 이러한 통합적인, 통섭적인 접근 방법, 창의적 접근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끝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정된 시간은 정확히 오늘 정오까지입니다. 다소 조금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약정 시간에 맞춰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고 이게 또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아침부터 어려운 발걸음 일찍 오셔서 죄송합니다만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으로 갖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아침 개회사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로 지속 가능의 상상력을 무한히 좀 확장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거는 학계나 정부나 산업계나 또 다른 여러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이 지속 가능의 상상력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고 한국이 이런 지속 가능에 있어서 모범국가, 그야말로 선도국가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포럼을 시작을 했고 기획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위한 모두들의 노력인 것 같고요. 표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시장의 표현으로, 때로는 산업의 표현으로, 때로는 어떤 소비의 표현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이나 가치를 어떻게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이런 노종을 가는 길에 좋은 첫 출발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주한규 교수님, 또 이준호 교수님, 또 토론을 해주신 이재혁 교수님, 최재철 대사님, 정은미 본부장님, 신호종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시간 우리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회 지속가능 미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